오늘 진행하는 명사초청 강연회에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과 공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심에도 이렇게 흔쾌히 초청 강연에 응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정훈 위원님께서는 성철선님을 통해 본 한국 불교의 개혁운동을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성철 권스님께서는 여러 차례 근본적인 한국 불교의 개혁을 말씀하셨고 또 성가교육 혁신 등을 통해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주제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 종단의 사부 제중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과제와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에 자정과 쇄신이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표방, 쇄신운동 표방은 사회 일반에서 별다른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서울 길상사에 가면은 법정 스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절이 되라, 가난한 절. 그런데 실제 그게 그 뜻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는 뭐 그냥 어렵게 그 절 살림을 유지하라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 절의 그 품위라든가 그 신도들한테 주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돈이 많고 풍부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그 불교의 그 가르침이라든가 불교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대사를 돌아보면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을 통해서 전개된 조계종의 정화운동의 공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과가 있지요. 정화운동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발전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또 그때에 너무 강압적으로 비구승들이 이 대처승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해서 여태까지 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찰에서 대처성을 몰아내고 비구의 청정성을 회복하려는 정화운동은 그 자체가 민족 전통 회복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운동의 결과로 사찰이 비구의 손에 넘겨진 것은 다행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승가의 청정성이 많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대처 원초승의 문제가 계속되고 권승과 파괴승의 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그 영향이라는 지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필자는 최근세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철 스님의 개혁가의 면모를 부각해 보면서 한국 불교의 진정한 가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화운동의 뿌리인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4년에 이후에 전개된 조계종 정화운동도 그 실제적 뿌리면서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봉암사 결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화운동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당 스님이 이성철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봉암사 결사의 수행 내용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성철 스님이 기초한 공주 규약이었습니다. 모두 18개 항으로 구성된 이 규약은 결사 대중의 다짐으로 존속하였고 이를 지키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부처님이 정한 계와 숭고한 조사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구경의 깨달음을 원만 속성한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의 깨달음을 갖다가 원만하게 빨리 성취한다. 이런 목적을 아주 딱 제시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각자 개인 의견은 절대 배제한다. 그러니까 딱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과 제도에 대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 이거야.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셋째는 일상생계는 자치적으로 하되 그러니까 물을 운반한다든가 땔감을 구한다든가 밭갈기를 한다든가 탁발 이런 데는 어떤 고역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한다. 일하는 거 고통스러운 노동을 다 감수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넷째는 소작인의 공물 납부와 신도의 특별 기부에 위한 생계는 단연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나게 이건 고생을 아주 그냥 사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로 엄청난 결심을 하셨구나. 다섯째는 신도의 불전 헌공은 죄를 위해서 가져온 현풍과 지성의 배려로 한정한다. 그냥 더 뭘 기증 받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섯째는 용변과 보충은 이제 단체 울력을 갖다 보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취침, 잘 때를 제하고는 항상 오조가사를 착용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일곱째, 절을 나서서 외출할 때는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지참해야 하며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야 한다.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여덟째는 가사는 만화 면에 한하고 색은 괴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비단 종류라든가 너무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지는 않고 만화 면 그런 것만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아홉째는 바루는 와바루라는 게 아마 진흙으로 만든 바루, 그러니까 옹기 그릇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나무로 이렇게 바루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을 법한데 그거는 아마 생명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열째는 하루에 한 차례 능엄대주를 송해야 한다. 11째는 매일 2시간 이상 노무를 해야 한다.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게 12째는 한 달에 2번 포살대계를 강송한다. 포살을 해야 된다. 여기 참회
공개 참회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인가 봐요. 13째는 불전 공양은 오전에 하고 조식은 죽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아침밥은 반드시 죽을 드시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물론 성철 스님 자신은 무슨 생식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좀 달랐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규정을 했습니다. 14째는 앉는 순서는 성납에 따른다. 그러니까 스님으로 들어와서 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앉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15째는 실내에서 앉을 때는 반드시 벽을 향해 하고 잡담을 언공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참선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딴 짓은 하지 말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했죠. 16째는 정해진 취침 시간 이외에는 잠을 금한다. 이건 뭐 그냥 엄격하지 그 규율. 17째는 개인이 쓸 물자는 각자가 마련해야 한다. 18째는 이 밖의 규칙은 청규와 기타 규칙에 준한다. 이 같은 규약을 실천 공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 나가라 이거죠. 이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청규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대에 이제 선원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는데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그것도 규칙을 정한 거겠죠. 뭐 백장청규 일의 그런 규칙을 한 거니까 단체 생활의 규칙을 엄격히 하는 거죠. 이 공주 규약의 내용은 당시 그 어떤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실천 조건이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혁명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철 스님 자신의 말로 무엇이든지 우리 손으로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밥 해 먹는 거, 나무 하는 거, 밭 내는 거 모두 우리 손으로 한다. 일체 사꾼이나 일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의 그 노력을 갖다가 이게 돈으로 주어서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행하는 스님들 자신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여기서 그냥 한 것 스스로 그걸 성철 스님 자신도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 무엇이든지 우리 손으로 한다. 이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은 봉암사 결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떠하다는 거. 첫째, 일제 강점기의 해방공간에서 불교의 근본이 위태로워지고 불조의 가르침이 민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자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식이 얼마나 강했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둘째, 결사의 성립 전개는 순전히 수자들 자신이 자유적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셋째, 결사의 성립 추진 전개에는 중앙과의 연계가 없고, 그러니까 중앙의 조계정 초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 연계가 없고 지역의 독자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거죠. 주장. 넷째는 결사의 내용은 공주규약으로 요약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이는 결사의 원칙과 규율의 뚜렷함을 나타낸다. 다섯째, 결사로 나타난 봉암사 생활은 청정한 수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풍의 타락을 극복하고 힌두학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급자족하면서라도 승려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여섯째, 수행의 중심은
선이었지만은 청교와 율장이 저변에 깔려서 수자들은 예불, 청소, 울력, 나무하기 등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급제 결사는 개방적이어서 비구니 스님들도 그 산내 암자인 백년암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보암사 생활은 불교 대중화에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보살계 법회, 승려에게 삼배 올리는 것, 공양물의 평등성 등이 그것입니다. 아홉째, 보암사 결사는 6.25 전쟁으로 미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보암사 결사의 정신이 일부 불교 정화운동으로 승화되고 다시 오늘날의 자정과 쇄신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의 중요한 자정 쇄신운동이었던 보암사 결사운동이 미완인 채 끝나고 불교 정화운동 또한 그러니까 1954년부터 조계종의 그 정화운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남기면서 끝나보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부패 문제를 남기고 있듯이 최근에 2011년부터 시작된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운동도 교단 내는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반영 없는 메아리처럼 거의 무의미한 울림만 줄 뿐이다. 정회결사는 고려 중기 그러니까 1200년 그 안팎 이게 그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교단마저 타락일변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뜻이 맞는 소수의 도반들과 함께 윤리적인 청정성을 갖다가 회복하고 아울러 정회쌍수를 포함한 수심의 새로운 선전통을 실천해서 장차 그 영향을 확대하여 전체 교단으로 파고파고자 하는 그런 결의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팔공산 거주함 같은데 이제 가서 하시다가 거기에 또 지리산의 상무주함으로 옮겨 가셨다가 다시 지금의 송광사인 그 길상사를 갖다 수선사로 하여 수선사로 이름을 고쳐서 거기서 수행했는데 그때는 승석이 모여들어서 아주 대총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향한 것은 청정성의 공간이며 정해상수를 구현할 수 있는 수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갖다가 아주 철저한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마음 맞는 뜻 맞는 분들끼리 이제 모인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청정 승가와 중국 선종이 이룩한 총림이란 수행 공간을 갖다가 구현하면 자연 교단의 정화가 이룩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철의 그 보암사 결사가 추구하였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암사 결사는 계율의 계획을 갖다가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보조 스님보다는 더 높았다고 할 수 있고 반면 그 성철 스님이 비록 해인사 백년암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방장으로 혹은 종종으로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했던 점을 감안하면은 끝까지 수원사를 지키면서 그 법상에서 세상을 떠난 보조 진울이 탈속,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있었던 면에서 더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또 백용성 스님의 참선 만일 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10월 달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열렸는데 모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조 스님의 정의 결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계율을 중시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개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유촉을 가만히 생각하는 선율병운하되 규칙을 정함이 매우 엄격하니라고 해서 선과 유를 함께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용성스님은 선농불교까지 요구해서 노동의 신성성이라는 게 농사 짓는 것을 신성하게 보고 그걸 강조했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철 스님도 그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아주 할아버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성 스님의 참선 만일 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봉암사 결사는 이제 정예 결사나 참선 만일 결사, 정화운동이나 자정과 쇄신운동 그 어느 것에 비해서도 개혁 위지와 개혁 실천이 아주 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첫 대중공사를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혹은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당 정리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법당 정리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성철 스님 자신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답을 또 스스로 하십니다.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장탱화 할 것 없이 전부 싹싹 밀어내버리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상과 이제 보살상 그리고 제자 되시는 분들의 상 이런 것만 모시고 나머지 이제 칠성, 산신, 신장탱화 이런 거는 싹싹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불공인데, 불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든 성실껏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스님네가 축원해주고 목닥치고 하는 것은 본시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불공도 폐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의. 이어서 천도제는 금강경과 반야신경, 독성만으로 하나였고, 목바루 대신에 철바루와 와바루로 되돌아갔습니다. 아까 와바루를 주로 쓰라고 하셨죠. 비단으로 된 가사나 장삼이 금지되고, 괴색 가사, 그러니까 색깔을 갖다 퇴색해야 하는 그 가사, 보조 장삼으로 돌아갔습니다. 종래 절살림을 맡아주었던 공양주와 부목을 절에서 내보내고, 이들이 하던 일은 대중이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과거에 스님들이 쓰던 육한장과 사갓도 새로 만들어 썼습니다. 아침에 죽을 먹는 전통도 되살리고 보살과 보살계도 되살렸습니다. 신도가 스님에게 공경의 표시로 삼배를 시행하였으며 공양은 승려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곡식도 전부 대중의 손으로 찢고 나무도 모두 대중이 했고 밭도 전부 대중이 맸습니다. 방구를 받을 땐 농음주를 읽어야 했고 나무 한 짐을 해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암사 결사를 선정총님처럼 엄격한 수행처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성철 스님의 뜻이었습니다. 법당에서 떼어낸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장탱화는 마당에 내놓고 몽땅 불사르는 과격성도 보였습니다. 불질러 버렸다는 거죠. 요컨대 성철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는 한국 불교 개혁 운동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그 개혁 운동,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불교 개혁도 대중화와 서해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을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보험사 결사의 정신이나 실천 의례를 살피면은 성철 스님의 불교 개혁 정신도 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대 불교의 이원적인 노선에 비추어 성철 스님의 개혁 정신을 비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 불교 수호와 총정 수행의 차원에서 보면은 성철 스님의 개혁 정신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 불교의 대중화라든가 불교의 사회화라는 노선에 비추어서 보면은 성철 스님의 개혁 운동은 좀 다른 측면으로 재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저때 이제 법당 정리라고 해서 부처님의 그 제자들을 제외한 잡신인 그렇게 질성탱화, 산신탱화, 신장탱화를 제거한 것은 과감한 측면이 있으나 전통적인 대중신앙 행태인 자연신 존중회라든가 어떤 하나 종교 문화의 한 측면을 갖다가 완전히 부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불공의 그 정비로 일반 불공과 영혼 천도제를 거부한 것은 비록 신도들이 자발성을 촉구하고 승려들이 축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은 신도들을 도와주어야 할 승려들의 존재 의미를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 성철 스님은 승려의 역할을 금강경 혹은 반야신경 독성에 한정하고 범패나 춤, 또 춤 같은 것도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금하였습니다. 4월 초파일, 성도절, 관음제일, 일요법회 등 제가 신도를 위한 그 행사, 법회를 금하였습니다. 이런 행사 모두 신도를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한 것인데 이걸 좀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신도를 모아서 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종교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제 능엄주 반야신경 금강경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염성되었지만 천수경 염성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관음신앙은 자주적인 수행이 못되고 너무 위전적이라서 배척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중단 예불이 폐지되고 반야신경 독성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또 승려가 신중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에서입니다. 다섯째, 봉암사 결사로부터 3배, 1000배, 3000배의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살계 때 계를 설한 이제 이게 종수 스님, 수자 스님이 이게 그 성철 스님이 말씀이라면서 이제 신도들이 반드시 이 스님에게 만나면은 3배를 올리도록 하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 하지만 3배의 시작은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성철 스님 자신이 그렇게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3배가 신도들의 하심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조선조 시대나 일본 강점기 시대에 불교가 많이 그 배척받고 억압받았지 않습니까? 그 반동으로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이제 선비들한테 유가의 선임들한테 절해야 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어떤 반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딴 또 의미가 있을 법합니다. 삼배가 신도들의 하심을 가르치고 스님들의 자부심을 올리는 데는 좋은 방편이지만은 전통 관습에도 맞지 않고 현대 생활에도
맞지 않는 어색한 예절이라는 비판이 있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 위주의 생활을 청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부 그 스님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나무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나름의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뭐 탁발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신도들이 도울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배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이나 공양주까지 그냥 다 나가라 이렇게 되면 이게 생활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여섯 번째는 이제 산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편 그 성철 스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의 개혁 참여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가로서의 성철 스님을 부각함에 있어서 성철 스님 이건 보암사 결사 이후에는 거의 뭐 개혁가의 역할을 한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청랑 스님이 주도한 정화운동에 성철 스님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종단 활동에도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개혁가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1964년 갑진년에 작성한 서원문에서 성철 스님은 청남 스님과 함께 세 가지를 서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도시 촌락의 사원과 속가에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큰 절에서만 거처하시고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일체의 공직과 일체의 집회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엄격하게 자기를 규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불조 유훈의 악량에 진력하고 기타 어떤 일에도 발언 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약하셨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그래서 그것을 거의 지켰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철 스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이 자기가 한 서약을 지킨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개혁가로서 제가 계속 그래도 성철 스님을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회의에도 무슨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 저는 관심을 두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개혁가라서 이 서원대로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만 공직인 종정직을 맡아서도 집회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때에 때를 거르지 않고 열심히 발언하고 관여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어를 내리고 자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불조 유훈을 안양하기 위해서 법어를 내리고 불법의 엄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문을 했던 것이 그건 개혁가로서의 입장이 아닌가. 불교 개혁가로서 성철 스님은 다만 피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탈속이라든가 속세에서 멀리 떠나서 산속에만 있었던 것이 외형적으로는 그랬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섰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였던가 가야성 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법어만을 내려보냈던 성철 스님은 의외로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스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행자다운 은둔 생활로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지만은 시적절한 법어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큰 위안을 선사하는 수행자라는 평가를 듣곤 했습니다. 피운 탈소만 하는 종교인이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진실을 얘기할 줄 아는 종교개혁가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곤 했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철 스님 개혁, 성철 개혁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의 불교 개혁은 그 개인의 역량과 시대 상황의 제한으로 극히 일부의 스님에 한한 수행 개혁에 그친 감이 있습니다. 그의 청정한 수행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심지어 그의 종종 보보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반향을 유발한 것이었으나 그것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다시 활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종교를 만드는 개혁은 아직 요원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점에서 외국인인 틱나탄 스님과 알람브람 스님이 새로운 수행법으로 대중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우리에게서 큰 자극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틱나탄의 걷기 명상과 개저서 화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치유, 힐링이라는 그 말이 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힐링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 불교가 템플 스테이를 개발해서 사찰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적절한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 신도들에게 단기 출가의 기회를 주어 사찰 생활을 체험케 하고 혹은 선방을 대중들에게 개방하여 신도 스스로 수행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우리 불교 발전의 새 국면입니다. 거기에 숭산 행원 스님이 해외 포교가 한국 불교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공헌한 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은 그의 제자인 현각 등 외국인 제자 스님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불교를 우리 신도들이 재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불교 개혁의 좋은 계기라고 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만의 불교로 지나친 폐쇄성을 가진 한국 불교를 대중화 사회화된 불교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대만의 그 성은 대사가 이끄는 대만의 불광사가 단일 사찰로 세계 최대로 성장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봉사를 주도케 하며 인성을 바르게 한다는 적극적인 포교 활동은 승속차별, 남녀차별을 타파하는 그러한 평등 불교 운동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 또는 정신이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제하는 불교의 자비봉사 활동을 갖다가 유도하고 신도 자신에게는 신구의 삼업총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행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는 그 대만 불교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탈속과 피운의 차원에 안주하지 않고 벽을 헐고 세상에 나가서 중생과 더불어서 자비보시를 생활화하는 대만의 자제 공동회도 또 있습니다. 증엄 비구니의 발의로 출범한 이 단체가 지금은 대만 최대의 사회봉사단체로 성장하면서
불교 자체의 이미지도 새롭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혼탁하고 타락한 세태에서 청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법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실의 생활에서 차별을 타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흰구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은 더욱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의 몸의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자비보시를 실천하는 그러한 대만 불교의 노력은 한층 진화된 불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